어, 오늘은 제 20일에 그 보험연구원 실리 산학 세미나를 하는 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학 세미나가 오늘 21번째인데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하는 포맷이 익숙한데 그렇지만 랜선 상에 많은 분 참여해 주셔서 오늘 중요한 주제 오늘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게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운용 리스크인데, 네, 그 최근에 우리가 많이 봤던 뉴스 중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주식은 하지 않지만, 아, 지금은 이제 카카오 같은 거대한 기업이 지금 갑자기 이런 변화를 왜 이렇게 맞이했을까? 카카오는 과연 자기들의 운영 리스크를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버틴 건가? 우리 주제와 좀 다르지만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포항공대의 정광민 교수님께서 한 30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토론을 바쁘신데 오신 우리 하나손보의 최영민 상무님, 그리고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우리 박사님이 각각 한 15분 가량 해주시고, 그다음에 랜선에서 또 많은 논의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를 정광민 교수님에게 넘겨서 우리 발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죠? 예.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수 교수님. 저는 이제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금융보험 쪽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산학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하고 그리고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운영 리스크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의 정량적인 분석 그리고 리스크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보험 산업의 어떻게 발전과 그리고 계리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그리고 보험 이론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연구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리스크나 아니면은 현재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대재난과 관련된 리스크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들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요. 처음에 일단은 제가 이머징 리스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걸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은행과 보험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할 어떤 운영 리스크의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새로운 어떤 파생되는 리스크들을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손실 사건들, 그의 사례 유형들이나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그 개요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10년 기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발전 속도나 또 그런 정보기술들의 상용화 속도가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유럽에서 주로 많이 있었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용화 속도가 그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서부터 그 엔드 커스터머까지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정보기술의 활용 측면이나 또 이제 서비스 중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어떤 고객의 편의나 경험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거의 2년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그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시장에서의 디지털화나 판매자 고객 간의 어떤 접점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 이런 측면만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와 일상에서의 전면적인 비대면화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의 어떤 비대면 활동이 급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의 속도도 압도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정보 기술의 도입 확대나 어떤 디지털 프로세스의 확립이나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의 어떤 전환 이런 산업 전반에서의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 왔지만 새롭게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시스템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이에 연동돼서 구축된 어떤 내부 프로세스에서의 실패, 외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해서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휴지 비용의 발생, 그런 실패를 통한 사업 휴지 비용의 발생 같은 그런 리스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리스크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리스크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의 유형을 우리가 이머징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이머징 리스크라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사실 모호성이 좀 존재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우리나라 대형은행하고 그 과제를 하면서 거의 종합 리스크 관리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이머징 리스크의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물어보시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도 하셨는데 이머징 리스크라는 거를 학술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 플라겐 아벤이라는 사람이 2015년 논문에서 이 이머징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새롭게 생성된 리스크, 새롭게 인지된 리스크, 위협이 증가하는 리스크, 널리 알려지고 점차 확고해진 리스크.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목한 이 이머징 리스크의 핵심은 바로 지식의 정도입니다. 지식의 정도. 다시 말하면은 이머징 리스크의 본질에 어떤 약한 지식이나 부족한 지식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머징 리스크가 유발할 수 있는 미래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징조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예상 결과나 구체적인 양상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리스크를 사실 이머징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리스크는 사실 이머징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의 양이나 정보의 양이 증가를 해서 이머징 리스크의 영향에 관해서 추정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이 이머징 리스크는 기성 리스크로 사실 편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이제 국제 리스크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연관해서 이머징 리스크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부터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리스크, 기술적인 시스템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기존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관돼서 고민할 수 있는 이머징 리스크의 유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머징 리스크 관련된 인원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더라도 인식하지 못한 또는 주목받지 못한 형태의 리스크로서 정의와 분류가 모호하고 리스크 통제 및 전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이머징 리스크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전통적 리스크와 이머징 리스크의 차이를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5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봤는데 정의도 불명확하고 분류도 불명확하고 이것을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모형도 충분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런 리스크를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이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계적인 리스크가 바로 이머징 리스크라고 정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환에 의한 이 파생 리스크를 이머징 리스크라고 정의는 했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있겠죠.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아래 세 가지와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머징 리스크가 무엇인가? 이머징 리스크로서 디지털 운영 리스크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운영 리스크의 파급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쨌든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다양한 디지털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존재하고 있죠.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너무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변수와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 그 가치를 뽑아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업무 환경의 변화 그를 통해서 단순히 기업 내에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망과 연결돼 가지고 업무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보안 취약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지털화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과 맞춤식 그 수요 그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업 내의 인적 자원, 정보 자산, 시설 자산, 기술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서비스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파급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이머징 리스크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보안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라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있었던 리스크 형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리스크가 동적인 다이나믹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그리고 공격자의 어떤 기술이 더 어드밴스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새로운 어떤 공격과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어떤 프로세스와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손실들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이머징 리스크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금융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 활용 기술들과 그런 양상들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건 어차피 다른 이제 참고 문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전환 활용된 기술 10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API 같은 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접속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누구나 이 플랫폼에 접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와 원하는 형태의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그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한 딥러닝까지 우리가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뒤에 가서 예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정도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안에 플랫폼화가 돼가지고 컴퓨팅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IT 인프라 자체가 이미 내장이 돼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서비스도 개발해내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의존하는 금융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용어 자체는 플랫폼 내에서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자가 쌍방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사실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서비스가 이제 개발되고 활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그 소비자 중심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가지 기술은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 3개는 최근에 너무 언론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죠? AR과 VR 같이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충족할 수 없는 수요들을 실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면 컴퓨테이션 타임이 훨씬 짧아지는
그런 어떤 그 압도적인 기술들이 많이 지금 될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같이 새로운 형태의 우리 가상 공간이 서비스가 돼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론트, 미들, 백으로 구분해가지고 사용되는 기술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접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전환 속도나 활용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하고 채널 자체를 이제 단일 채널에서 멀티 채널로 확대를 해가지고 접점 자체를 확장시키는 그런 플랫폼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빅데이터죠.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와 개인 맞춤식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로 프론트 오피스가 변화하고 있고, 미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스크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레그텍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 변화하고 있는 어떤 규제 환경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실효성 있게 어떤 접목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 백오피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뭐 프론트나 미들에 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좀 느리긴 합니다만 외부 스타트업, 핀테크 스타트업 기술과 협업을 해가지고 뭐 자금 세탁 방지나 내부 통제에 활용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체계를 좀 같이 효율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백오피스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보험사의 인슈어테크 양상과 그다음에 가치 사슬, 뭐 앞에 이제 은행의 프론트와 백 얘기를 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제 가치 사슬을 구분해가지고 제가 디지털화되는 양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슈어테크 유형 9가지 정도로 제가 여기다 언급을 해놨는데, 뭐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디지털 전환 그 유형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구분한 이 9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럽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이제 동료들이 제안한 어떤 그 유형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차용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봤고요. 보시면은 뭐 비교 플랫폼이나 뭐 디지털 브로커, P2P 보험, 온디맨드 보험, 디지털 보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스마트 계약까지. 그래서 이런 9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봤고, 뒤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해외 인셔테크 스타트업들을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각 유형에 맞춰서.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같이 사슬별로 좀 구분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장에 보시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백오피스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이제 보험 인수나 상품 기획,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은 상품 조회, 결제, 보상 청구, 대출, 고객과의 어떤 접점 측면에서의 보험 가치 사슬에서의 인슈어테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먼저 이제 그 백오피스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쪽에서의 어떤 디지털 전환 양상을 좀 보시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이 ICT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UBI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Pay as you drive, Pay as you use 이런 형태의 유스지 베이스 보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보험 인수나 청구,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제 효율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킨 오퍼레이션 시스템도 활용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기술 활용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대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정보 비대칭이나 모럴 하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기술로서 리스크 측정을 정확하게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상품 조회나 결제, 그다음 보상 청구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품 조회나 가입 등의 절차가 자동화되고 효율화되고, 그다음에 보험 상품 조회를 위한 플랫폼 같은 것들이 개발돼 가지고 고객들이 자기 맞춤식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수요가 창출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결제나 인증 측면에서도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간편 결제나 인증,
서비스 확대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청구 측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 변속 시스템이나 절차의 간소화, 그다음에 최적화 이런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디지털화된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가치 사슬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것이냐. 우리가 단순히 시장의 확대, 시장에서의 어떤 서비스의 활용, 그래서 그 매출의 증가, 그래서 기업 가치의 확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들어가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보험 그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 경험했던 리스크 양상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운영 리스크, 이런 운영 리스크를 바젤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개념화시키고 유형화를 시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젤의 기존 분류 체계가 잠재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어떻게 간격이 있을 것이냐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보시면은 바젤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원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 유형이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7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한 8가지 정도의 비즈니스 유닛을 구분을 해가지고 8x7의 매트릭스 하에서 손실을 추정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분류 체계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젤의 분류 체계는 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자기 자본 산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리스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프레임워크는 사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명확한, 또 핀셋 분류가 가능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핀셋 분류,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성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사적인 디지털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부서별 액션 플랜 개발이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ERM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조기 정보 시스템까지 확대, 생산, 개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분류체계 아이디어는 기존의 문헌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한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리스크 요인 또는 리스크 도민으로 구분을 해서 디지털 운영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을 한번 고민해보자. 첫 번째 대분류 4가지는 기존 바젤에서 규정한 4가지 대원인들, 이 4가지 기반으로 해서 상호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유형으로 충분히 브로드하게 세분화된 리스크 요인들이 정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대분류로 규정을 해봤고, 그 4가지 유형 하에서 13가지의 소분류 요인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기술 실패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오류 이런 형태의 소분류가 존재를 하고요. 인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의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무지에 의한 리스크, 실수에 의한 리스크 이런 식으로 소분류 리스크 요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동인 같은 경우에는 각 세분화된 소분류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도민들을 규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3단계 포괄적인 운영 리스크 분류 체계를 확대를 하면 디지털 운영 리스크 이해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해가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시를 하나 가져온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분류는 4가지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및 기술 실패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리스크, 소프트웨어 리스크, 시스템 오류 리스크로 조금 더 세부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브로드한 형태의 리스크 유형으로 구분을 했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 문제, 환경 설정 문제, 설정 변경 문제, 보안 취약성, 프로그래밍 설계, 테스트 문제 좀 더 세분화되고
프로세스별, 업무별 리스크 규정이 가능한 형태로 리스크 요인을 구분을 해가지고 세분화시켰다는 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13가지, 53가지의 3단계 분류체계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디지털 전환 양상과 이 디지털 운영 리스크 분류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서베이 결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53개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이 딜로이트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53개 금융기업 중에 30%가 보험사입니다. 나머지는 뭐 상업은행이나 신용조합 같은 이제 여타 금융기관들인데 보시면은 3년에 걸쳐서 이 금융기관에서 서베이한 결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될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장 압도적으로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관련된 기술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화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었는데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특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공급자가 외부 공급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내부적으로 통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보게 된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4개의 온라인 사업자들, 온라인 공급자들이 외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특히 이제 아마존의 AWS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거기서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리자 접근 권한 IP를 제어를 하지 않아서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접근 권한이 하나의 컴퓨터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앱스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컴퓨터에서도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망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거를 금융에서 과징금을 때려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의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내부 사건, 경영 리스크, 거래 상대방 리스크로서도 규정할 수가 있고 환경 설정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면 우리가 부서별로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어떤 식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걸 시나리오화 시켜가지고 액션 플랜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디지털 운영 리스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인 기업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한 4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감독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리스크 탐지와 분석이 가능한 실시간 탐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을 때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전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유형들을 탐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 체계가 전략이 세워지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 기반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사실은 더 정확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확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머징 리스크를 탐지하고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들, 환경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 기업 특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측면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영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한 가지 사례인데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반 상업은행들이 고객들의 불만을 캐치를 한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이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탐지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 기업에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컴플레인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잡더라도 손실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도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 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매트릭스를 보신 것처럼 그 영향력 자체, 심도가 크지 않는 리스크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심도가 큰, 영향력이 큰 손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단독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시장을 통해서 또는 협력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재무적으로도 효과적인 어떤 그런 전략들이 될 텐데,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빈도 고심도 손실 유형과 고빈도 고심도 손실 유형에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가능한 시나리오와 피해 범위, 그다음에 이거를 경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더라도 남아있는 단존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당연히 보험 시장이겠죠. 사이버 보험이 우리가 국내 시장 자체는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보험의 기능으로서 이제 보험금을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 그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이버 보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서 과연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 또는 이제 사이버 리스크가 우리가 보험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평가죠. 이런 평가를 해보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사실은 부보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들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놓은 건데 랜덤리스가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간의 상관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면 다양한 다수의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랜덤리스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보험사가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려고 해도 보험 고객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보안 수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도 힘들 뿐더러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험 상품 구매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랄 하자드도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장 수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낮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 측면에서 또는 이제 재보험과 같이 이 보장 수준을 높여가지고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영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보험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데이터 풀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 풀이 확장된다는 것은 손실 이벤트 자체에 대한 데이터도 늘어나야겠지만 그 손실 이벤트별로 그 손실 이벤트를 설명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 그다음 변수들, 정보가 충분한 그런 정교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보고 책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효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법들입니다. 규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해서 인식이 되면 반드시 그 손실이 발생했든 안 했든 보고를 해야 되는 책임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재난 위험이나 테러리스트 위험, 테러리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 영역에서의 노력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의 경쟁 환경 속에서 내실이 있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여기서의 내실은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 극대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기업들이 가치 창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시에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그 손실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ERM 시스템을 제고를 하고 프로세스를 재평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거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선도적으로 지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성 있게 개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맞춰 주셨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 운영 리스크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이슈를 사실은 다 이렇게 막내해 주셨고, 특히 이제 리스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러면 과연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리스크를 결국은 이게 커테스트로픽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가,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먼저 하나손해보험의 우리 최영민 상무님께 부탁드리고 그다음 김규동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민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손해보험에 근무하는 최영민입니다. 정광민 교수님 주제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보험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최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운영 리스크 증대하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리스크들, 행동 리스크나 준법 리스크, 운영 리스크,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사이버 리스크를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이버 리스크는 사실 최근에 나온 리스크는 아니고요. 거의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행동 리스크나 준법 리스크, 운영 리스크와 연관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최적화가 어떻게 이런 양상을 좀 변모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스, 챗봇 활용해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보장의 최적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행동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떤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시장의 안정성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겠죠. 준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 고객 정보를 이제 잘못해서 이제 유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 벌금도 물고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오류 가능성 때문에 운영 리스크 상에서도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회사들, 우리 보험업계에서 대처는 좀 안정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술의 어떤 개발 단계나 기술의 채택 단계, 이런 단계에서 오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전에 이제 POC를 채택한다거나, 기술 표준화를 적용하고, 또 신모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검증을 위한 파일럿을 가동한다거나, 이런 부분, 또 보안성 심의 과정이 좀 아주 철두철미하게 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이나 그냥 금융보안원 입장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어떤 가이드는 꾸준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후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사이버 리스크겠죠. 제가 뒷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슈어테크, 빅테크와의 어떤 협업 모델에 있어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규제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영업 활동에 좀 제지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여러 플랫폼 업체의 역할들이 보장을 분석해주고 비교해주고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온라인 GA 역할, 온라인 신채널 역할에 좀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 아이스버그 형태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 이런 인슈어테크나 이제 빅테크와 같은 업체들이 언더라이팅 오토메이션이나 위험률 산출, 또 이런 위험률 산출을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대응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같이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더 확충하는 것은 어떨까? 이걸 통해서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갖고 있는 역할들을 나눠 가지고 해서 이런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이버 리스크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 코로나를 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언택트 문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도 기업의 어떤 운영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온라인 규제도 많이 완화해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려되는 게 사이버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 관점에서 보는 사이버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들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특히 직원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좀 교육한다든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인다든지, 사고 상황에 대한 어떤 비상 훈련을 실시한다든지, 또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내부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떤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그 구성은 어떻게 갖고 갈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개인정보, 고객정보나 계약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규제적인 이슈를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리스크가 가져다주는 어떤 피해는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제 기술적인 운영적인 측면의 리스크를 넘어서 재무적인 손실로도 이어질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평판 리스크, 레퓨테이션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이버 리스크로 인한 예상 비용,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이버 사고는 이제 뭐 해킹 등이나 직원의 실수 이런 거로 인한 사고와 또 데이터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이런 2가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비용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응 비용, 리스폰스 코스트 부분하고 자기 손해 부분하고 3자 배상 책임 손해 3가지 부분을 들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이버 보험에서 취급하는 어떤 보장 담보들이 이 3가지 부분을 다 담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보험회사의 어떤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탓도 있지 않겠나. 사실 보험업계의 현황을 좀 부끄럽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전혀 새로운 상품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도 부족하고요. 사고 데이터, 어떤 위험률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추정 손해 PML 산출하는 상황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IoT 등 이 테크니컬한 부분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발달에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은 리스크 상황, 특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설정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별 리스크에 대한 예상 손해액 산출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누적되는 위험들, 사실 아시겠지만 이 사이버 리스크로 인한 사고는 어떤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이 종속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한 이벤트로 인해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누적되는 위험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캡이탈 운용상에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사이버 리스크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회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많이 빌려다 쓰다 보니까 저는 독자적인 어떤 기술,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조금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이버 리스크, 그 공사협력,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일단은 양질의 어떤 데이터 축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기반한 사이버 보험 언더라이팅 리스크, 언더라이팅 역량을 좀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외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나름대로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더 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여러 사이버 리스크 시나리오, 손해 시나리오별로 상황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을 좀 더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정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박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 김규동입니다. 총광민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맥킨지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이런 뉴스레터를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딜로이트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거기에 딱 써 있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You can't manage what you don't measur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하지 못하는 건 이제 관리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긴 했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얘기를 할 때 리스크를 처음에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메저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메저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리스크 관리 기법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절차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면에서 일단은 오늘 그 정 교수님이 해주신 거는 그 이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그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이러한 리스크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단편적으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툭툭 던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메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메저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리스크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이버 리스크 얘기가 나온 게 이미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 한 6년 전에 그 은행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들을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더 이상 경각심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리스크를 어떻게 메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막막한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 교수님 그런 사이버 리스크를 또 이제 메저하는 또 연구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금융산업 특히 이제 보호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서두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정 교수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에서 이제 어떤 그 리스크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정 교수님은 좀 체계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약간 좀 그 부분에서 좀 대표적인 부분들만 가지고서 약간 좀 단편적인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 교수님 그 발표 내용 보면서 가장 이제 좀 약간 좀 거슬렸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좀 그 구분 없이 그냥 그 혼용해서 좀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올 초에 2월인가 3월에 이제 썼던 짤막한 보고서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2018년 이제 포브스에 나왔던 그 글을 이제 아티클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디지타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들이 되게 좀 혼용돼서 많이 쓰고 있는데 뭐 디지타이제이션은 뭐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하죠.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전에 그 인터넷 버블이 좀 생기고 어떤 그런 한 2000년 전후로 해서도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서 어떤 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이제 모아서 뭐 사원 대리들 모아놓고 디지털이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니들 한번 얘기해서 토론도 시키고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디지털화가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 디지털화고요. 지금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이게 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중심의 어떤 새로운 그 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그런 수요자 중심이라는 어떤 사업 모델을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보험 가치 사슬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인쇼테크를 얘기를 하면서도 이 보험 가치 사슬을 가지고 이제 각각 단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적용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제 보험 가치 사슬이죠. 상품을 개발을 하고 이제 가격 산출 언더라이팅하고 이제 판매하고 또 위험 관리, 계약 관리하고 이제 보험금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하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자 중심의 이제 보험 가치 사슬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보험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봤을 때 먼저 보험 상품을 탐색을 하고 가격 비교하고 이제 서비스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제 그 보험 상품을 통해서 또는 가입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 위험 보장을 받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리스크들을 보험회사가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볼 때는 주로 공급자 중심에서 보지 않았는가. 근데 수요자 중심에서 볼 때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봤을 때하고 어떤 거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리스크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같은 리스크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리스크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때 어떤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갖고서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리스크를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이런 그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정 교수님이 워낙에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최근 들어서 진짜 9월 들어서 가장 큰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플랫폼 관련된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플랫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리스크들이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는지 보험 산업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AI 관련해서 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플랫폼의 등장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 산업에 있어서 또 보험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영향을 이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등장이죠. 플랫폼의 등장이.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이 거기서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느냐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제 플랫폼의 어떤 존재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보험 산업의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순전히 그 보험 회사와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일단 먼저 가장 큰 게 이제 뭐 기술과 데이터가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어떤 기술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 사업에 중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뭐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플랫폼의 AI 알고리즘을 직접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감독 당국이 그 플랫폼의 AI 알고리즘을 감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술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기술과 데이터에 대해서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보험 산업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보험 상품의 투명성이 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플랫폼이 뭐 보장하는 것이냐,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것이냐, 그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도 이제 모호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위험 보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보험이 약간 좀 패키지 형태, 또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다 그러면은 뭐 일부 보험이라든지 추가 보험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플랫폼 내에서는 뭐 플랫폼도 있고, 뭐 보험회사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에 있어서 과연 데이터가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평가되고 이제 매저될지는 이제 뭐 나중에 또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 또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플랫폼이 중독이 된다. 그리고 어떤 뭐 플랫폼을 독과점 구조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뭐 최근에도 이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금융기준 회사도 이제 별도의 그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업 영역이 더 큰 플랫폼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새롭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장 영향력의 증대,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플랫폼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게 되면 플랫폼의 리스크가 이제 보험회사로 그대로 전이가 되는 그런 집중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플랫폼과 관련돼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할지는 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도 많이 또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에서 이제 AI 관련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AI 관련 리스크들은 이제 AI 윤리 문제가 가장 크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과거에 뭐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서 어떤 뭐 검색 결과를 내놨는데 이것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들이 있었을 때 그쪽에서 했던 말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다. 그냥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무책임한 답변이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무기지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은 굉장히 좀 AI가 이제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 당시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보험가치 사슬을 이제 뭐 공급자 위주의 어떤 보험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의 리스크,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회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정보 침해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의받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데이터들이 좀 유출이 돼서 이제 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격 산출 언더라이팅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급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계약을 인수하면 안 되는데
인수하는 경우, 또는 보험료를 더 늦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낮게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AI를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그 판단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AI가 이제 가입 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더 낮아야 되는데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그 가지는 리스크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급자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되는 이제 리스크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뭐 지금 AI 관련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험회사들이 보험회사가 아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020년에 딜로이트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서 간단히 정리를 해본 건데요. 나와 있는 도표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AI와 관련된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윤리 이슈라든지 뭐 투명성 부족이라든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들,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AI의 어떤 도입이 지금 금융 쪽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대응들이 좀 더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이건 전혀 이제 예상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발제해 주신 정강민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듣고 계신 온라인에서 혹시 추가 질문 이제 있으시면 코멘트 있으면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지금 보험회사 또는 뭐 소비자 또는 감독기관 이런 이제 새 관련된 파티가 다양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세 주체 공급자, 수요자, 감독 당국 이 딱 한 가지 이슈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 이슈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핸들해야 된다라고 한 가지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우리가 이쪽은 좀 선결해서 지금 해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든지 자, 한 가지 이슈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그냥 지금 그냥 막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볼 때는 뭐 급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항상 가졌던 데이터의 어떤 안정적인 수집과 공유와 활용 문제라고 봅니다. 고객과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얼마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걸 고객의 어떤 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상품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어떤 문제점도 뭐 같이 결부돼 있지만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라도 뭐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잘 공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약간 이어서 이제 일반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 필요하다. 이거 다 이해하는데 그럼 양질 데이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또는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업계 여러 이제 플랫폼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고민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뭐 기명 데이터, 뭐 가명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보험의 가치사슬선상에서 잘 녹여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집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수집 측면 어려운 측면에 있는 게 주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플랫폼이나
소위 말해 사이즈나 아니면 마켓 파워 되는 이런 데이터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없잖아. 제가 네. 요즘 좀 마이데이터 사업 많이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 이런 부분은 모든 업체에서 간과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객이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회사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데이터 그게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는 제 생각에는 사이버 보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험 시장에서 익숙할 수 있는 리스크, 그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리스크, 그거를 경감하기 위한 그 시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데이터를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기업 내부에서 운영 리스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하에서 어떤 실수나 사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소한 거더라도 그게 리포팅이 되어야 이게 디지털과 연관된 것이다. 사이버와 연관된 것이다. 데이터를 판단하고 모형화시키는 사람이 평가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공통으로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수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그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뭐 어쨌든 시장이든 공공의 영역에서든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자.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어떤 데이터가 퀄리티 있는 데이터고 퀄리티가 있지 않은 데이터더라도 충분히 퀄리티 있게 우리가 마이닝을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용한 데이터들도 우리나라 데이터는 전혀 없고요. 미국 데이터만 해도 정보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충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런 데이터를 공급하는 프라이빗 공급자들이 있는데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공하는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는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정의가 되고 분류가 되면 기업 내부에서도 시스템화 돼가지고 각 부서나 프로세스나 업무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우리가 리포팅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이런 거 연결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리포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공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인지 사실은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김규동 박사님 네, 데이터 부분에서 하는 이제 말하는 원자면은 저도 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좀 약간 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기사였어요. 되게 이제 신문에 조그맣게 이제 났던 기사인데 구글이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접는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애플도 접는다. 아마존은 이미 접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접었다기보다 이제 굉장히 이게 축소되고 있고 이제 되게 좀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야심차게 진행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축소되거나 또 사업들이 좀 매각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어떤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또 보험 사업 쪽으로 이제 관심을 보여줬을 때 어떤 우리들의 대부분 생각은 야 이제 플랫폼 이제 뭐 구글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 뭐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이제 시장들을 다 이제 장악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헬스케어 사업을 접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데이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헬스케어 관련된 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뭐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없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제 법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GDPR의 어떤 그와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주 워낙 짤막한 기사에서 내가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조금 뭐 제가 어떤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그 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개인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좀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관련된 것들에 조금 말을 얹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우리 지금 랜선 상에 계신 분 우리 뭐 중에서 뭐 코멘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뭐 저희들이 뭐 공식적 포멀라이즈 한 건 아니니까 바로 한마디 해주시면 또는 채팅장에 이렇게 이름을 해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정광민 교수님 발제 양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제일 마지막 이슈에 그죠?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이게 만일에 그 실제로 리스크가 너무 카타스트로픽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국내에서 혹시 이게 진행되는 게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토론 중에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대략적인. 그래서 정말 말씀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 리스크 관련 이런 거 말고 사이버 리스크 관련되어서. 저도 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연구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해재난과 사이버 리스크, 극단적인 사이버 리스크가 동질적인 부분이 많은 리스크들이냐 이렇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연구는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구들이 기본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극단적 리스크들과 어떻게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를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그것과 사이버 리스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전문가 집단이 형성돼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아이디어가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도 이게 만일에 이제 그 파트너십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PPP 파트너십이 네덜란드 건강보험 모델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 실제 시민들이 어떤 리스크에 당해 있을 때 이 PPP가 좀 작동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퍼블릭은 괜찮은데 프라이빗이 기업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업의 리스크를 정부 또는 아니면 공공단체가 떠안아야 되느냐에는 사실은 조금 그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재보험이나 아니면 기업끼리 그죠? 이 리스크를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기업끼리 만일에 자발적인 그룹핑 유니언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만일에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 개인 리스크를 우리가 어느 도난 또는 침해 당해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고민은 틀림없이 국회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저기 그 부원장님께서 숨어 계신데 우리 부원장님이 인사이트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뭐 코멘트나
질문 없으세요? 첨언을 하나 예, 지금 너무 예, 좋은 예, 포인트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첨언을 하나 하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굳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손실액 자체의 규모가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이버 리스크라고 하면은 사실 뭐 랜섬웨어 같이 실제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형태의 리스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유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손실액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라이어빌리티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판결이 내려진 그 금액 손실액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PPP 자체가 논의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PPP를 논의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어떤 악의적인 조직 집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멀티내셔널한 어떤 그런 극단적인 리스크들, 테러리즘과 유사한 그런 리스크들을 상대로 국가가 어떻게 보안적인 측면에서든 아니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든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논의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기업적인 어떤 개별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는 좀 제한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랜선 상에 혹시 코멘트 질문 없으신가요? 오후라서 오늘 랜선 조금 조용하신데 제가 그럼 다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디지털 전환이 오늘 사실은 큰 주제인데 디지털 전환에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광민 교수님 뭐 지적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이렇게 상황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모든 회사가 모든 보험회사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다 같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이 프랜차이즈화 한다 그래서 모든 식당이 다 프랜차이즈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QR코드를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기로 하는 데가 있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업종의 사이즈와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식당 어떤 레스토랑이라면 보험은 그런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은 모두 디지털화를 갈 수밖에 없는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 건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정상군님 오셔서 먼저 한번 여쭙고 다른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추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가성비입니다. 투자금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물론 이제 그 전 단계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고객 경험 만족도 증대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유고객 100만인 회사와 보유고객 500만, 700만, 1000만인 회사는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이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각 회사별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투입되는 분량도 많이 달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업계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비효율성, 투자의 비효율성을 좀 막기 위해서는 보험 고객, 보험 소비자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증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업계 차원의 고민을 하고 정말 필요한 보험 산업 전체의 어떤 동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업계에서 한번 공동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식당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서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이제 굉장히 그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되게 잘 되는 식당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을 봤을 때는 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별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프랜차이즈로 가는 방법 또 이제 뭐 굉장히 어떤 교통의 어떤 터줏대감 같은 그런 그 식당처럼 가는 그렇게 좀 가는 방향이 차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 뭐 방금 이제
최영래 사모님이 이제 공동 대응하는 그런 대응 방법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최근에 그 어떤 기술과 관련해서 보험회사들이 좀 공동 대응하려고 시도했던 이제 사례가 이제 하나 있는 게 바로 한 3, 4년 전에 그 교보생명이 먼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 본인 인증 시스템을 이제 하나 좀 개발을 하면서 그 보험회사들이 다 같이 한번 이거를 시스템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제 좀 좌초됐죠. 근데 그게 보험회사들이 어떤 입장이 다 제각각이었고 어떤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성이 있지 않으면 좀 꺼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그것도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뭐 사안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일단 그 저는 이제 최근 이제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어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디지털 전환에 이제 대응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어떤 대처하는 것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을 봤을 때 아직은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구나. 아직까지는 좀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회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좀 약간은 회의적인 그런 좀 생각 좀 했었고요. 그래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딴 방향으로 좀 했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앞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차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을 봤을 때 회사들이 좀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하는 어떤 그런 그 방향에 있어서는 좀 향후에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상무님 저는 그 조금은 우리 김 박사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사실입니다. 좀 많이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심에는 고객들, 소비자의 어떤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디지털과 플랫폼 이용 뭐 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트래픽이 많은 플랫폼에 뭐 상품 올려놓고 우리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아주 저가의 좋은 상품입니다. 아무리 해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험 소비자들의 독특한 이 구매 성향, 보험에 대한 인식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타개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보험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 보험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추가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그 인정을 좀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좀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리스크 평가가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개인 맞춤형 프라이싱이 가능하고 그럼 소비자가 만족스러운 형태의 보험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수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MZ 세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대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에 대처하려면은
누구 한 명이 주도 뭐 하든지 아니면은 경쟁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든지 시장 자체에 펀더멘탈하게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변화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가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도입해가지고 상용화시켜서 시장화시키는 비용하고 나중에 좀 더 이게 더 시장에서 확대돼가지고 사용되면은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디지털 전환에 사용되는 그 전반적인 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시장 자체는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제랑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면 레이트 메이킹을 할 때 ISO나 이런 기관들이 요율을 이제 산출하는데 데이터를 모두 다 이렇게 공용해서 쓰는 것이 일종의 담합이다라고 사실은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담합에 관련된 이제 규정,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런 공동의 뭐 리스크나 이런 거를 위해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아까 상무님 이야기하신 어떤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폭이 넓어져야 될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가성비가 맞게 이런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 산업이 정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어쨌든 규제가 코스트이기도 하고 변화가 코스트라서 이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사실은 시츄에이션에 있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김규동 박사님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리제이션 이런 게 선두같다니까 보시기에 이제 조금 더 그죠 고급 레스토랑만 가시니까 이 노포에서 먹는 게 조금 좀 품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산업이 굉장히 이제 변화적 측면에 있는데 차별화가 정말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에 상당 부분 많은 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차별화가 없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차별화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 차별화가 없는 좋은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플랫폼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한테 몇 가지 과제를 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웠고요. 아주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 랜선에서 오늘 들으신 또 보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랜선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셔서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정광민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우리 재민 상무님, 김기동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20일의 산학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